나는 오늘도 일어나서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보낸다. 그리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준비할 것이다. 내일도 내일 모레도 똑같은 하루를 보낼 것이다. 평범하고 고단하고 때로는 외롭고 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것이 내 삶이고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안녕하세요. 감성 FM 장마철입니다. 오늘은 35 홍대선님의 사연을 전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20살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12월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금요일 밤이었다. 친구와 어울려 홍대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들어간 작은 술집. 시끄러운 음악과 술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빨간색 니트를 입고 있었고 술에 취해 볼이 발갛게 상기된 모습이었다. 친구가 먼저 그녀 일행에게 말을 걸었고 자연스럽게 우리 테이블이 합쳐지며 그녀와 마주 앉게 되었다. 추워 보여요. 술 더 마실래요? 내가 건넨 말에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학교 1학년이라고 했고 나와 같은 나이였다. 전공은 뭔지, 어디 사는지 그런 진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누지 않았다. 그저 술을 마시고 웃고 시시한 농담을 주고받았을 뿐이었다. 자정이 넘어가자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우리도 갈까?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은 그렇게 충동처럼 흘러갔다. 근처 모텔에서의 하룻밤. 20살의 젊음과 술 기운이 만들어낸 아무 생각 없는 만남. 다음 날 아침 옆에 누운 그녀를 보며 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미안함인지 어색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서둘러 옷을 입고 연락할게라는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의 연락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일주일 뒤 나는 육군 부사관 학교 입교를 앞두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고민하던 나에게 아버지가 권한 길이었다.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라는 말에 큰 고민 없이 지원했고 합격했다. 이제 곧 군인이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입대를 3일 앞둔 어느 날 저녁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그날 그 여자 있잖아. 너 찾는다는데? 심장이 철렁했다. 친구를 통해 받은 그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3번 울리고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나 임신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임신? 그날 하룻밤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다. 확실해? 응. 병원 갔다 왔어. 5주래. 나는 할 말을 잃었다. 20살의 나는 아직 누군가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 자신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던 철없는 청년이었다. 나 3일 후에 입대해. 알아. 침묵이 흘렀다. 그녀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만나자. 내일. 다음 날 우리는 그날 갔던 술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앞에 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떡할 거야? 내가 먼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너는?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도망칠 수도 있었다. 입대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이건 내 책임이었다. 결혼하자.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도 놀랐다. 그녀도 눈을 크게 떴다. 뭐?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안도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의 그 침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너가 책임져야지. 그게 아버지가 하신 유일한 말씀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더 차갑게 우리를 대했다. 우리 딸 인생 망쳐놨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친구들은 미쳤냐고 했고 모두가 반대했다. 우리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입대 전날 우리는 구청에 갔다.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다. 그녀와 나는 서로를 거의 알지 못했다. 이름, 나이, 그리고 임신했다는 사실. 그게 전부였다. 부사관 학교에 입교한 후 나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20살에 결혼하고 아버지가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6개월 후 첫 휴가를 나왔을 때 그녀의 배는 많이 불러 있었다.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신혼여행은 없었다. 여유도 시간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고 첫째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작고 붉은 얼굴의 생명을 처음 안았을 때 나는 울컥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잘하자. 우리.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가족을 지켜야 했다. 첫눈처럼 갑작스럽게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 누가 봐도 무모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시작이었지만 나는 이제부터 진짜 어른이 되기로 했다. 부사관 학교를 수료하고 첫 부대 배치를 받았다. 강원도 산골의 작은 부대였다. 아내와 아이 함께 살고 싶었지만 육아에 서툰 아내를 위해 서로 합의하에 주말 부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와 아이는 장모님의 도움을 받고자 친정 근처에 따로 작은 전세를 얻어 살게 되었고 나는 주말마다 집에 가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못했다. 이번 주는 비상이라 외출 금지입니다. 훈련 기간이라 외박 불가합니다. 한 달에 2~3번 겨우 집에 갈 수 있었다. 아내는 혼자 첫째를 키우며 점점 지쳐 보였다. 아이는 밤마다 울었고 아내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장모님이 도와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다. 너무 힘들어. 전화할 때마다 아내가 하는 말이었다. 나는 미안해. 조금만 참아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1년 후 나는 경기도의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다. 집에서 조금 더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주말 부부였다. 아내는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찬데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축하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불안했다. 아내 혼자 아이 둘을 어떻게 키울까? 나는 주말에만 집에 가는데. 둘째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첫째는 이제 두 돌이 지났고 둘째는 갓난아기였다. 아내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당신이 옆에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 그날 밤 아내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줬지만 일요일 저녁이면 또 떠나야 했다. 어느 날 금요일 밤늦게 집에 도착했는데 아내가 없었다. 아이들은 장모님이 돌보고 계셨다. 민지 어디 갔어요? 친구들이랑 좀 놀러 갔어.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 자정이 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다. 술 냄새가 났다. 어디 갔었어?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 오랜만에. 나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일주일 내내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데 주말에 친구 만나는 게 뭐가 문제겠어. 하지만 묘하게 찜찜했다. 그런 일이 점점 잦아졌다. 한 달에 한두 번 그녀는 밤늦게 들어왔다. 친구들이랑 있었어라는 말과 함께 3년이 지났다. 나는 또다시 전출을 갔다. 이번엔 충청도였다. 아내는 이제 전출을 따라가는 것조차 포기한 것 같았다. 그냥 여기서 살래. 애들도 여기 익숙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서 나를 향한 기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해 겨울, 셋째를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화로. 얼굴도 보지 않고 전해 들은 소식이었다. 축하해. 축하는 무슨. 혼자 어떻게 키우라고.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셋째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나는 휴가를 내서 병원에 갔다. 그녀는 지쳐 보였다. 아이를 안아보라고 건넸지만 낯설었다. 내 아이인데도 낯설었다. 당신 부대 언제 또 바뀌어? 내년쯤 될 것 같아.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주말마다 집에 가면 아내는 점점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대화도 줄었다. 우리는 아이들 이야기만 했다. 첫째 학교는? 둘째 예방접종했어? 셋째 분유 떨어졌어? 그런 대화뿐이었다. 어느 토요일 밤 나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또 외출했다. 자정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 1시, 2시, 3시. 나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새벽 4시에 들어왔다.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다. 어디 갔었어? 친구들이랑. 새벽 4시까지? 왜? 당신이 뭔데? 아내의 목소리는 공격적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무서웠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5년째 되던 해, 넷째를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또 전화로.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몰라. 그냥 됐어.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다. 넷째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내 아이의 아버지. 하지만 나는 일주일에 이틀만 아버지였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주말 부부로 사는 삶이 우리 가족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결심했다. 군인을 그만두기로. 전역하겠습니다. 중대장에게 말했을 때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이제 7년 차인데 몇 년만 더 하면 연금도 나오고 가족이랑 함께 살고 싶습니다. 중대장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우선이지. 잘 생각했어.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다. 안정적인 직장인데 왜 그만두냐? 나이 먹어서 다시 시작하기 힘들 텐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했다. 아내에게 전화했다. 나 전역하기로 했어. 이제 같이 살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 그게 전부였다. 기뻐하는 것 같지도 놀라는 것 같지도 않았다. 저녁 후 나는 집 근처 공장에 취직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다. 봉급은 부사관 시절보다 적었지만 매일 저녁 가족이 있는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아빠.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아 보였다. 처음 몇 달은 좋았다.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첫째와 둘째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퇴근하면 저녁을 준비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이터에 갔다. 당신이 있으니까 좋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나는 희망을 가졌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는 다시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디 갔었어? 친구들이랑. 나 있는데도? 당신은 애들이랑 있으면 되잖아. 나도 좀 숨 쉬게 해줘.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밤늦게 들어오는 횟수가 점점 잦아졌다. 일주일에 3번, 4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주말에도 나갔다. 오늘 친구 생일이야. 오늘은 동창회. 오늘은 아이 엄마들과 약속 있어. 아내는 항상 이유가 있었다. 나는 아이들과 집에 남았다. 어느 날 밤, 넷째 아들이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다.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나는 혼자 셋을 데리고 넷째를 안고 택시를 타야 했다.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당신 전화 왜 안 받았어? 넷째 아파서 병원 갔었어. 아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미안. 핸드폰 소리 못 들었어. 새벽 2시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친구들이랑 술 마셨다니까. 매일 술 마시는 게 친구 만나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다. 아내도 일어나 소리쳤다. 그럼 어쩌라고. 당신은 7년 동안 주말에만 왔잖아. 나 혼자 애 4명 키웠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매일 밤 술 마시고 다니는 게 맞아?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당신은 나 몰라. 순간 그녀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게 보였다. 나를 향한 적개심, 혐오, 그리고 후회. 난 이 결혼 처음부터 후회했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말이 내 가슴을 관통했다. 뭐, 20살 때 실수로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잖아. 당신도 알잖아. 하지만 우리 애들이, 애들? 그녀는 비웃었다. 애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 방에 가서 곤히 자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저 아이들은 뭘 잘못했을까? 그 후로 아내는 더 자주, 더 늦게 들어왔다. 나는 묻는 것조차 포기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공장 일은 고됐다. 3교대 근무라 생활 패턴이 불규칙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버텼다. 낮 근무일 때는 아이들 등교를 챙기고 밤 근무일 때는 아내가 아이들을 돌봤다.
아니, 돌봐야 했다. 하지만 아내는 점점 집에 없었다. 엄마 어디 갔어? 셋째가 물었다. 친구들 만나러 갔어. 엄마는 맨날 친구들 만나. 첫째가 툴툴거렸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첫째는 엄마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왔다. 아내는 없었고 아이들만 자고 있었다. 장모님이 와서 재워주신 거였다. 민지 어디 있어요? 친구 결혼식 2차 간다고 하던데. 아직 안 들어왔구나. 새벽 5시였다. 2차가 새벽 5시까지 집에서 기다렸다. 6시, 7시. 아이들이 일어날 시간이었다. 아내는 7시 반에 들어왔다. 어디 있었어? 친구 결혼식. 새벽까지. 노래방 갔다가 늦어졌어. 거짓말이었다. 눈을 보면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아내의 핸드폰이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다. 평소엔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 핸드폰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화면을 켰다. 잠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예전엔 내 생일이었는데. 뭐해? 샤워를 마친 아내가 나왔다. 나는 황급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무것도. 아내는 핸드폰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의심이 커져갔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학교에서 넘어져 이마를 다치는 일이 생겼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다.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서요. 예원이 많이 다쳐서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공장에서 조퇴를 하고 학교로 달려갔다. 둘째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꿰매야 했다. 보호자분 신분증하고 아이 보험증 좀 주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나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아이 보험증은 아내가 관리했다. 보험증이 없는데요. 그럼 일단 진료하고 나중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받았다. 그때 의사가 말했다. 아버님, 혹시 아이가 혈우병 같은 유전질환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요. 출혈이 좀 많아서요. 혹시 가족 중에 유전질환 있는 분 계신지? 없습니다. 그럼 혹시 모르니 유전자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 안전을 위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둘째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진료실로 오시겠어요?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되도록이면 직접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공장에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나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유전질환은 없습니다. 그럼 다행히. 그런데 의사가 말을 멈췄다. 혈액형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상한 부분이요? 의사는 서류를 한 장 꺼냈다. 아버님 혈액형이 O형이시죠? 네. 어머님은요? B형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AB형이 나왔거든요. 그건 가능한데.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유전자 마커를 보면 생물학적 친자관계에 의문이 생기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밀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친자 확인 검사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실수 아닐까요?
검사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시려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나는 비틀거리며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착오일 거야. 그냥 실수일 거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내의 잦은 외출.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는 밤들. 바뀐 핸드폰 비밀번호. 나를 피하는 눈빛. 아니야. 설마. 나는 다시 진료실 문을 두드렸다. 정밀 검사.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검사는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은 지옥이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하고 아이들과 밥을 먹고 아내와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검사 결과뿐이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상상이 떠올랐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아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을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혼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혼자 오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했다. 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병원에 갔다. 진료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았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의사는 나를 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의학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만 딱 한 문장만 눈에 들어왔다. 생물학적 친자관계 배제 확률 99.9999%. 세상이 무너졌다. 이게 무슨 친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의사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친부가 아니다. 둘째가 내 딸이 아니다. 실수 아닐까요? 3번 확인했습니다. 오차 범위 바뀝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다른 아이들도 검사할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첫째, 셋째, 넷째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아이들에게는 건강검진이라고 말했다.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나는 좀비처럼 살았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하지만 영혼은 없었다. 아내는 여전히 밤늦게 들어왔다. 이제는 묻지도 않았다. 무서웠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한 달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모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나요? 지금 가겠습니다. 공장에 조퇴를 신청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지만 그 고통이 현실로 느껴졌다. 진료실에 들어갔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다. 책상 위에 3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하나씩 확인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서류. 첫째, 생물학적 친자관계 배제 확률 99.9999%. 두 번째 서류. 셋째, 생물학적 친자관계 배제 확률 99.9999%. 세 번째 서류. 넷째,
생물학적 친자관계 배제 확률 99.9999%. 결국 둘째 포함 4명 모두 내 아이가 아니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에 쥔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안 됩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다시 검사해 주세요. 3번씩 확인했습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그럼 검사 기계가 고장이거나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하셔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의사의 말이 마지막 희망마저 꺾였다. 10여 년. 첫째의 첫걸음, 둘째의 첫말, 셋째의 입학식, 넷째를 처음 안았던 산부인과 분만실, 밤새 아픈 아이들을 간호했던 날들, 운동회에서 함께 달렸던 추억들, 생일마다 불었던 촛불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괜찮으십니까?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물 좀 드시겠어요? 고개를 저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혹시 법적인 문제로 이용하실 거면 공식 감정서가 필요합니다. 네.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 상담? 그럼 이따위 걸 왜 권했어? 나는 미쳐가고 있었다.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보이지 않았다. 차들이 지나갔지만 들리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려서 보니 아내였다.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친구 집들이거든. 그래. 애들 저녁 챙겨줘. 미안. 전화가 끊겼다. 미안 그 단어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들이 뛰어나왔다. 아빠. 첫째가 안겼다. 둘째가 웃었다. 셋째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보여줬다. 넷째가 아빠 놀아줘라고 졸랐다. 내 아이가 아닌 아이들. 그러고 보니 나를 하나도 닮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리 없이 울었다. 저녁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씻기고 재웠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내 안은 무너져 있었다. 자정이 넘어 아내가 돌아왔다. 술 냄새가 났다. 애들 잤어? 응.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10여 년을 함께 산 여자.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다. 왜 그렇게 봐? 앉아.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4장의 친자 확인서. 책상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너가 보는 그대로야. 아내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이런 검사를? 둘째가 병원에 갔을 때 우연히 알게 됐어. 그래서 다른 애들도 검사했어. 긴 침묵이 흘렀다. 아내는 서류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그게 긴 침묵 끝에 꺼낸 그녀의 첫 마디였다. 미안해. 딱 그 한마디. 미안해. 그게 전부야?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끓어올랐다. 4명이 모두 내 아이가 아닌데? 10여 년을 속인 건데?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소리쳤다. 아이들이 깰까봐
겨우 목소리를 낮췄다. 대체 언제부터였어? 첫째부터?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몰라. 세상이 또 한 번 무너졌다. 그럼 누가 누구 새끼인지도 모를 만큼 애들 혈액형이 운이 좋았던 거네. 미안해. 누구야? 누구 아이야? 몰라. 몰라. 여러 명이었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벽을 주먹으로 쳤다. 손등이 터지고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때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빛이 있었다. 당신이 뭘 잘했는데? 뭐, 당신이 남편 노릇이라도 제대로 했어? 일주일에 이틀 집에 오는 게 남편이야? 그건 직업 때문에. 나 혼자 애들 4명 키웠어. 당신은 주말에만 와서 아빠 놀이하고 갔잖아. 그래서 바람을 피워. 그것도 누가 누구 새끼인지도 모를 만큼. 나도 외로웠어. 나도 20살이었다고. 친구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나는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밤새 울어대는 애 달래고. 아내의 목소리도 커졌다. 당신은 부대에서 동료들이랑 술 마시고 편하게 지냈겠지만 나는 지옥이었어. 그래서 다른 남자들이랑 놀고 자는 게 해결책이었어? 당신이 나한테 잘한 거 있었어?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처음부터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실수로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잖아. 당신도 나도. 그래도 뭐, 책임, 의무. 그녀는 비웃었다. 그런 거로 가정이 유지되는 줄 알았어? 그럼 진작에 이혼하자고 하든지. 이혼? 그럼 애들은? 나 혼자 4명 어떻게 키워? 4명이 다 내 애도 아닌데.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아이들 방문이 열렸다. 아빠, 엄마. 첫째가 울먹이며 서 있었다. 뒤에 둘째, 셋째도 보였다. 아이들이 다 들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아내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첫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둘째는 밥을 잘 먹지 않았다. 셋째는 자꾸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웠다. 넷째만 상황을 잘 몰라서 평소처럼 아빠 놀아줘라고 졸랐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내와 나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했다. 밥 먹어, 애들 학교 보내, 쓰레기 버려줘. 공장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실수로 기계를 잘못 작동시켜서 반장에게 혼났다. 요즘 왜 그래?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 서류들이 떠올랐다. 99.9999% 4장의 서류, 4명의 아이.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다. 뭐해? 이혼하자. 차갑게 말했다. 뭐? 이혼. 이렇게 살 수 없어. 애들은 어떡하고? 당신이 키우던지 맡기던지 알아서 하고.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너가 낳은 애들인데. 당신 애도 아니잖아. 그래도 10여 년을 키웠어. 내가. 아빠 노릇했어. 그래, 고마워. 이제 헤어지자. 그녀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잠깐.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애들한테 설명이라도 하고 가야지. 뭘 설명해?
엄마 아빠가 헤어진다고? 이미 다 들었잖아. 그래도 아내는 내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아이들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떠났다. 연락도 없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처갓집에 전화했더니 장모님도 모른다고 했다. 우리 민지 어디 갔는지 나도 몰라. 연락도 안 돼. 나는 혼자 남았다. 내 아이와 함께. 출근할 때는 아이들을 처갓집에 맡겼다.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받았다. 아마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퇴근하면 처갓집에서 아이들을 데려왔다. 저녁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씻기고 재웠다. 답답한 마음에 언제부턴가 매일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한 대 물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내 마음처럼 모든 게 깜깜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20살 그 겨울 술집에서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임신 소식을 듣고 도망쳤다면, 결혼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랬다면 이 아이들도 없었을 것이다. 아니, 이 아이들은 태어났겠지만 내가 아빠 노릇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하지만 10여 년을 아빠로 살았다. 첫걸음, 첫말, 입학식, 운동회, 생일, 아플 때, 기쁠 때, 슬플 때,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그게 아버지 아닌가? 하지만 밤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아내에 대한 분노, 그녀의 무책임함, 거짓말, 그 모든 것들이. 아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한가? 미안해하고 있을까? 아니면 홀가분한가? 아이들 생각은 할까? 어느 날 첫째가 물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모르겠다. 엄마 전화번호 알려줘. 내가 전화할래. 엄마가. 지금 바빠서 전화 못 받을 거야. 거짓말이었다. 나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아빠. 엄마가 우리 버린 거야? 첫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또 거짓말. 첫째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가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다. 아내를 찾기 시작했다. 친정, 아내 친구들,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전화했다. 민지 연락 안 와? 응. 나한테도 연락 없어. 왜? 그냥.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모두 모른다고 했다. 진짜 모르는 건지 숨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회사 동료에게 부탁해서 핸드폰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꺼져 있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갔다. 가출인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성인 가출은 범죄가 아니라서요. 본인이 돌아올 의사가 없으면. 아이 넷의 엄마입니다. 애들이 보고 싶어 합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내의 소식은 없었다. 어느 날 이혼 서류가 우편으로 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것이었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류를 펼쳐봤다. 이혼 사유 성격 차이, 양육권 포기. 아내는 아이들을 포기했다. 나는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다시 주워서 펼쳤다. 이혼. 그게 답일까?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 답변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친자 확인 서류도 증거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친자 확인 서류. 그걸 법원에 제출하면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게 공식적으로 기록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아내 없이 석 달이 지났다. 나는 이제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 싸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재우고 주말에는 빨래와 청소 그리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아빠, 공원 가자. 넷째가 졸랐다. 그래, 가자. 공원에 갔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저 아이들이 내 핏줄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가. 10여 년을 함께 산 시간, 그 추억들, 사랑, 그게 거짓인가. 첫째가 다가왔다. 아빠, 목말라. 그래, 편의점 가자.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줬다. 4개. 아빠는 안 마셔? 아빠는 괜찮아. 같이 마셔. 첫째가 자기 음료수를 나눠줬다. 나는 한 모금 마셨다. 달았다. 고마워. 아빠가 더 고마워. 엄마 없는데도 우리 챙겨줘서. 첫째는 이제 사춘기였다. 중학생이 됐다. 많이 컸다. 아빠가 당연히 챙겨야지. 아빠, 우리 엄마 다시 안 와? 글쎄, 아빠는 엄마 보고 싶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보고 싶은가? 미운가? 둘 다인 것 같았다. 아빠, 나는 엄마가 왜 떠났는지 알아. 응? 그날 밤 다 들었어. 아빠랑 엄마 싸우는 거. 미안하다. 우리가 아빠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지. 첫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움찔했다. 너, 다 들었구나. 응. 엄마가 바람 피웠다는 것도. 미안해. 너가 알게 해서. 괜찮아. 첫째는 웃었다. 그래도 아빠는 우리 아빠잖아.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그래. 아빠는 너희 아빠야. 나 아빠 좋아. 첫째가 안겼다. 예전처럼 어리광을 부리지 않게 된 첫째가 오랜만에 아빠에게 안겼다. 나는 첫째를 꼭 안았다. 이 아이들이 내 피가 아니면 어떤가. 이 아이들에게 나는 아빠다. 그게 전부다. 기다리던 이혼 재판 날이 다가왔다. 법원에 가니 아내도 이미 와 있었다. 석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살이 빠진 것 같았다. 아니면 화장을 안 해서 그런가.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됐다.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아내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는 직업 특성상 장기간 가정을 비웠고 원고는 독박 육아로 심각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내 변호사가 반박했다. 원고 측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친자 확인서 4장이 제출됐다.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도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이게 내 자녀 모두가? 예. 피고와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없습니다. 아내의 변호사가 황급히 말했다. 하지만 이는 원고의 극심한 우울증과 외로움에서 비롯된 일시적 실수였습니다. 일시적? 내가 벌떡 일어났다. 4명이 일시적 실수입니까? 피고 측,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판사가 말렸다. 원고 측에서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실합니까? 판사가 아내에게 물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네. 네 자녀 모두? 네. 양육비는 지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피고 측 의견은? 내 변호사가 말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친자 관계가 없는데도? 예. 10여 년이 넘게 아버지로서 양육해왔고 자녀들도 피고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한참을 고민했다. 특이한 케이스네요.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양육하겠다고 합니다. 판사가 나를 바라봤다. 정말입니까? 나는 일어나 대답했다. 네. 저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나와 눈이 마주쳤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내의 눈빛을 외면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났다. 나는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아내가 나를 불렀다. 잠깐만.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애들. 잘 부탁해. 너가 낳은 애들인데.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내는 울고 있었다.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는 실수로 만났고 어쩔 수 없이 결혼했고 그래도 가정을 이룰 수는 있었어. 나는 못했어. 20살에 엄마가 됐어. 준비도 안 됐는데. 그리고 당신은 계속 집을 비웠고 그래서 다른 남자들이랑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다. 넌 끝까지 변명만 하는구나. 잘못을 인정조차 못하고. 미안해. 그 말 그만해. 이제 듣기도 싫어.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애들한테 엄마 미워하지 말라고 전해줘.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됐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내게 왔다. 아내는 양육비 지급 의무도 면제받았다. 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내 아이의 아빠로. 공장 일은 계속했다. 하지만 3교대는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어서 주간 근무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월급이 줄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처갓집에서 평일 낮에 온전히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었다. 장모님 또한 딸의 잘못을 미안해하면서도 육아에 지쳐가는 건지 점차 나를 대하는 태도가 퉁명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어. 정말 미안하네. 그런데 나도 너무 힘이 드네.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 어떤 방법이요? 상황이 그러면 보육원이라도.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어차피 내 새끼들도 아닌데 차라리 그게 나을까. 매번 독하게 마음먹고 집에 돌아왔지만 곤히 자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 싶어 또다시 독하게 먹었던 마음이 스르르 풀려버리고 말았다. 늦은 밤 지친 몸을 소주 한 병에 기대며 나는 오늘도 이 한마디를 하며 잠이 든다. 참으로 기구하다 내 인생.